안녕하세요. A1 인스티튜트 안유신입니다. 이 컨커드 리뷰라는 것은요, 고등학생들이 히스토리 관련해서 리서치를 진행한 다음에 논문을 제출하는데 그러한 저널 중에 가장 수준 높은 저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컨커드 리뷰,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도전해 보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제가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SAT 준비는 ett-test.com에서 하세요. 이전 오래된 시험지들은 전부 다 없애고 요즘 시험과 완전히 비슷한 여러 개의 테스트들만을 남겨놓았습니다. 반드시 풀어보시고 실제 시험에 들어가시면 좋고요. 여기 이 프리 테스트도 새롭게 업데이트 되었기 때문에 프리 테스트도 한번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컨커드 리뷰는요, 분기당 나오는 저널인데 고등학생들이 역사에 관련해서 리서치를 진행한 다음에 논문을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분기마다 한 번씩 저널이 출간되게 되는 겁니다. 이 컨커드 리뷰에 자기 논문이 게재됐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엄청난 유수의 대학에 입학한 인원들을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2021년 자료에 이런 식으로 집계가 돼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브라운, 유시카고, 콜롬비아, 코넬, 다트머스, 하버드, 옥스포드, 유펜, 프린스턴, 스탠포드, 예일 등등등등 엄청나게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많이들 합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2021년대 통계고 그 이후 통계서부터는 잘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이제 더 많은 인원들이 이 컨커드 리뷰를 경험했던 학생들이겠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인상 깊은 논문들을 선정해서 피츠 프라이즈, 에머슨 프라이즈 이런 식으로 상을 받는데 이 상까지 받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자기 연구가 이 컨커드 리뷰에 실렸다는 것은 약간 뭐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희 수학경시대회 AMC 있지 않습니까? 이 AMC에서 거의 캠프까지 올라간 그런 학생과 비슷한 지위를 갖는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87년에 처음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무조건 고등학생들만이 여기에다가 제출을 할 수가 있고, 미국 내에서 46스테이트, 46개의 주 이상에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도 지원을 한다. 그리고 토픽은 뭐 고대, 중세, 현대까지 아우르면서 이 바운더리가 없기 때문에 역사에 관련된 모든 주제가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롤링이라서 데드라인이 분기마다 한 번씩 있는데 2월 1일, 5월 1일, 그리고 8월 1일, 11월 1일 이렇게 1년 안에 4번의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예전에는 4,000에서 6,000 단어의 분량으로 내는 것이었는데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5,000에서 10,000 단어의 분량이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준비 기간이라서 학생에 따라 그 기간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리서치한 페이퍼가 이 저널에 실리기만 하면 굉장히 좋은 활동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이 컨커드 리뷰를 어떠한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좀 독특하게 이 피해야 할 것들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그것과 반대로 준비를 하면은 조금 더 제대로 준비가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몇몇 예를 보여드리면서 나쁜 접근 방식과 올바른 접근 방식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서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문헌도 참고해야 되고 본인이 써야 되는 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저도 글씨가 좀 많을 수밖에 없어서 제가 말로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오늘 이 화면에 글씨가 좀 많다는 거 유의하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컨커드 리뷰를 준비하면서 피해야 할 것 1번입니다. Narrative without analysis. 그러니까 단순한 사건 서술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9세기 산업혁명 과정을 그냥 단순히 기술하는 것은 굉장히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냥 교과서에서 다루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냥
연대별로 무슨 일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사전식으로 나열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 우리 과학도 그렇고 이 히스토리 필드에서도 그렇고 이 저널을 만드는 이유는 바로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이거든요. 이 저널이라는 것은 뭐랑 비슷하냐면 그 인류 문명이 발생하던 그 동굴에 그려져 있는 벽화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럼 저희가 그 벽화를 보고 아니 이 시기에 도구를 사용했단 말이야 해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 가지고 이게 어느 연도쯤인지를 판단을 하고 그 연도쯤에 그 그림을 보고 아 이런 정도까지 문명이 발달을 했었구나 하고 후대 인류에게 알려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언어가 발달하고 그래픽 같은 것들도 이렇게 남길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 저널을 서로 공유하면서 나는 연구가 여기까지 됐는데 너는 어느 정도 연구가 됐니? 해서 서로 그러한 새로운 관점을 얻기 위한 그러한 도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미 다 책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을 그대로 다시 서술한다는 것은 저널로 들어가기 그러니까 이 저널에 실리기에 전혀 매력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이어도 왜 이 사건이 중요하고 이 사건이 지금 현재 혹은 특정 시점까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른 시각을 이렇게 제안할 수 있어야지만 이 리서치로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전 나연식으로 사건을 서술하는 것은 안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피해야 될 것은 contemporary political issue입니다. historical context가 없는 채로 이 현재 시사적 이슈만을 다루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2024년 미국 대선, 미국 무역 전쟁 또는 한국의 지금의 정치 상황만을 이런 식으로 다루게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이기 때문에 객관적 해석이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 political bias가 개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특정 기간이 지난 후에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판단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약에 굳이 미중 갈등을 한번 소재로 삼아보고 싶다고 한다면 이 역사적인 컨텍스트와 함께 이것을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서구의 무역 전쟁은 19세기 아편 전쟁과 현대의 미중 갈등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 historical context를 항상 생각하면서 주제를 선정해야 된다는 것, 역사적인 배경을 포함한 장기적인 흐름을 연구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주제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primary source가 부족한 사건을 다루면 절대 안 됩니다. 이 primary source는 이 1차 사료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그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원문 문서 연설문, 정책 보고서 등이 이 primary source가 되는 거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secondary source 같은 거는 그 primary source를 옮겨다 받아 적거나 뭐 그걸 이용해서 뉴스, 학술지 뭐 이런 데에 실리는 것 이런 게 2차 source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특정 사건을 다룰 때 이 primary source만을 가지고 문헌을 갖고 사용하기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secondary source를 아예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될 수 있으면 primary source가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 훨씬 좋고 secondary source는 부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 citation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primary source가 많이 있어야지만 논문의 신뢰성이 있다고 이들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결과가 좋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 문화권에 있는 이러한 자료들도 영어로 된 primary source가 잘 갖춰져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주제 선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미국 독립전쟁과 영국의 정치적 대응 같은 경우는 사실 주제 자체가 너무 브로드해서 그렇게 뭐 매력적이진 않은데요. primary source가 많다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이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제가 이 primary source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히스토리, 뭐 휴머니티 이런 거 관련해서 이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앞에서 발표를 할 때 선생님한테 먼저 이런 걸 설명해 주면 엄청 선생님이 좋아하시거든요. 뭐 secondary source는 이런 이유로 신뢰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이 primary source를 이용하면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고 뭐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작하면 선생님한테 일단 플러스 점수 받고 시작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피해야 할 것 네 번째입니다. 너무 좁거나
좁거나 너무 넓은 주제는 피해야 된다는 거죠. 전 세계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 너무 광범위하죠. 그런데 또 요거를 너무 이게 스페시픽하게 1965년 3월 14일 셀마에서 발생한 특정 시위 너무 하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입니다. 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거 시위가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외 몇몇 분들 이 흑인들이 참정권이 존재하긴 했으나 뭐 투표세라든지 문해력 시험을 보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장치들로 해서 사실 참정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탄압을 하니까 흑인의 참정권을 찾기 위해서 3번에 걸쳐서 실시한 시위였죠. 그런데 이거를 다루고 싶다고 해서 요것만 이렇게 하면 너무 이제 제한적이니까 자, 문제점이 뭐라고요? 표면적인 서술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연구할 자료가 부족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 셀마 행진 이것을 주제로 하고 싶다고 하면 이 셀마 행진이 1960년대 미국 시민 운동에 미친 영향 이런 식으로 주제를 좀 확장해서 찾을 자료가 많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5번째 피해야 될 건데 shallow comparative analysis 단순한 비교, 얕은 비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미국과 프랑스 혁명의 차이를 단순 비교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 그냥 비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랑 비슷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서 차이를 얘기하고 싶으면 이 차이가 왜 중요하고 현대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혁명이 현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특정 사건을 예로 들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현대 민주주의 모델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쳐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잘 믹스가 돼 있어서 지금 현재 이러한 민주주의 형태로 뭐 변모되었다든지 역사적인 예전의 사실을 가지고 현재와 비교하려는 노력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인 것을 다루는 논문 같은 경우는 정치적 중립성이 부족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섣부르게 가치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우월한 경제체제이다. 혹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우월한 경제체제이다. 이런 식의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은 완전 감점 대상입니다. 자, 이런 히스토리를 다루는 논문은 역사적 사실이랑 논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지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주의가 경제 모델이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발전돼서 대표적으로 어떤 국가 좀 생각나는 국가가 있으시죠? 그렇게 발전을 했는지 자본주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현재까지 발전을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나는 국가가 있으시죠?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비교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저라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치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쭉 정리 한번 해보면 이렇게 안 하면 제대로 된 컨커드 리뷰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한 사건을 서술하지 말고 현재의 시사적 이슈를 다루지 않으면서 1차 사료가 많은 거, 프라이머리 소스가 많은 거 그런 사건을 중심으로 너무 좁거나 넓은 주제를 피하면서 단순한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닌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왜 이러한 사건이 중요한지를 생각하면서 정치적인 가치를 판단하지 않으면서 준비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피하면서 몇몇 주제들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볼 텐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서 우리도 저런 식으로 생각해 볼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항해 시대 유럽의 식민 정책과 원주민 반응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리서치를 진행해 보겠다 하는데 나쁜 접근 방식 이쪽, 올바른 접근 방식 이쪽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항해 시대 때는 이제 유럽들이 많은 국가들을 식민지화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랬을 때 유럽 열강이 아메리카를 어떻게 식민지화했는가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한다고 해볼게요. 주요 전투들을 싫어하는 말 나왔죠? 단순 나열. 원주민들의 반응을 일반화하고 표면적인 설명을 하고 유럽 중심적 시각에서 서술. 아까 말씀드렸죠? 저널은 독특한 관점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게 크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반적인 관점에서 서술을 하면
매력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단순 사건을 서술하고 너무 넓은 주제를 했고 유럽 중심적 시각에서 서술을 한다고 하면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연구를 해보는 거죠. 너무 광범위했던 주제였기 때문에 이 시기에 존재했던 이 아메리카에 존재했던 이 제국들을 예를 들면서 이 각각 어떤 식으로 이 유럽 국가들에게 대응을 했는지 비교를 하면서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멕시코 지역에 있던 그 아즈텍 제국하고 지금의 그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이쪽에 있는 잉카 제국, 결국엔 두 제국 다 뭐 스페인한테 이제 멸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국가가 어떻게 서로 다르게 대응을 했는지 비교 분석하는 것이 재미있을 수가 있겠죠.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했는지 비교하고 그리고 프라이머리 소스를 많이 사용하면서 유럽이 아니고 이제 원주민들 시각에서 바라보는 연구가 좀 독특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들의 사료들이 유럽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엔 두 제국의 대응 방식 차이가 항상 현재를 같이 생각해주면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대 중남기 정치 구조에 미친 영향까지도 함께 논의를 해준다고 하면 앞에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서 조금은 다른 시각을 제시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뻔한 주제 한번 해볼게요. 이 주제는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만든 겁니다. 냉전 시대의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 이런 주제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한번 시도해 봤었겠죠. 미국과 소련은 어떻게 우주 경쟁을 했는가 해서 또 뭐 단순 비교하고 막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겠죠. 소련이 먼저 발사하고 미국이 아폴로 계획으로 대응했다는 나열, 기술적 성과 정리, 정치적인 맥락 없이 우주 경쟁만 설명하면 이 컨커드 리뷰가 이 히스토리 관련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정치적인 내용이 없으면 또 매력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 안 되고 너무 넓거나 좁은 주제 안 되고 선악 구도로 가게 되면은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이 이 미국 국내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냐. 그래서 이 정책들도 막 찾아보고 그럴 거 아닙니까? 자, 군사기술 경쟁이 아니라 교육, 정치, 경제, 정책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분석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이 미국과 러시아 둘 다 동시에 이 스템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단순 경쟁이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을 분석했고 당연히 프라이머리 소스를 사용해야 되고 기존의 연구들이 있을 텐데 이걸 확정해서 정책적 변화 탐구, 지금 현재 정치에도 어떠한 정책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주제는 약간 이런 식인데 해적들이 해적 아시죠? 민주주의 모델과 유럽 국가 정치 체제 비교. 해적들이 민주주의 모델이랑 무슨 도대체 상관이 있는 걸까? 조금 참신한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만약에 잘못된 예로 하면 해적들은 어떻게 활동했는가? 이 블랙비어드 되게 유명한 해적 중에 하나라서 뭐 캐리비안 해적이라든지 만화 원피스에 나오는 해적 캐릭터는 전부 다 이 블랙비어드를 오마주한 뭐 그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윌리엄 키드 같은 경우도 뭐 그 스코틀랜드 그 사략 선장이라고 하죠. 국가에서 지정해둔 뭐 해적 이런 식으로 이 예를 들어서 이 되게 유명한 예들을 들어서 해적선 구조, 항해 방식 이런 것들, 이 또 정치적인 어떤 이런 역사적인 이런 것들과 좀 거리가 있는 정보들로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별로 좋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연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이냐면 해적 공동체의 민주주의, 이게 해적들이 생각보다 우두머리를 뽑거나 이럴 때 굉장히 민주적인 방법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의사결정을 할 때도 현재의 민주주의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했던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17세기, 18세기 유럽 군주제하고 오히려 비교해보고 연구해보면 재미있겠다 해서 민주적 선거 시스템, 이익 공유 구조, 평등한 의사결정, 이런 해적 공동체가 당시 유럽 국가가 군주제, 귀족제, 오히려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그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차별하면서 대응 비교하면서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저널에서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해적을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고 민주적 사회 구조를 운영한 집단으로 한 번쯤은 해석을 해볼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지
여기서 같이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 컨커드 리뷰가 당연히 어렵고 그리고 한번 시작하면 오래 걸리는 것이긴 한데 제가 늘 과학 리서치도 똑같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혹시 입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 바퀴 사이클을 돌려보면서 우리 학생들의 지적 성숙도가 엄청나게 많이 깊어진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히스토리 관련해서도 이 컨커드 리뷰를 준비해서 이 전회를 뽑히게 되면 완전 좋은 그런 행운이기도 합니다만 만약에 뽑히지 않더라도 이렇게 한번 리서치 사이클을 한 바퀴 돌리게 되면 우리 학생들의 인문학적인 지적 성숙도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어서 한 학년이라도 어릴 때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추천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